예, 두 번째 시간 국내외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을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의 오현석 센터장, 그리고 SK증권의 최석원 센터장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자,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2020년 말에 2,800으로 끝났고요. 녹화를 진행하는 1월 6일 현재 장중에 주가가 3,000포인트를 뛰어넘었습니다. 작년도 3월 달에 코로나19로 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질 때 대비해서 보게 되면 정말로 상전벽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크게 변동을 했고 특히 또 많이 상승을 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2021년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이번에는 SK증권부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정말 빠른 상승이었습니다. 네. 예, 작년도에 1년 내내 시장을 보고 있으면서 굉장히 현기증이 날 정도였고 올해 들어서도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며칠간 오늘 고점까지 주가가 한 5% 이렇게 오르는 걸 보면서 야, 정말 강한 시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주가를 지금까지 끌어올리는 힘, 그게 몇 가지가 그대로 작동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저금리의 힘이죠. 네. 그 저금리가 자금을 조금 더 위험한 자산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 게다가 국내에서는 그 돈이 과거에는 부동산으로 사실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번엔 주식을 선택하는 비중이 현실적으로 좀 높아졌다는 점. 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주가는 어쨌든 경기를 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뭐 고점 부근 다 다다라면 그때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하겠지만 지금은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회복을 좀 하고 있다 이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의 모멘텀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 경제 쪽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이 나름의 선방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과거에는 잘 생각을 못했는데 예를 들면 신기술 기업 중에서 이 바이오 기업들 또 때로는 인터넷 또 플랫폼 또 배터리 이런 쪽에서 이전에 어떤 이 산업이 그나마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 몇 가지 또 괜찮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와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적어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정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거는 이제 균형을 찾아가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 균형이 찾아가는 부분이 언제일 거냐? 뭐 누구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저희는 또 전망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어쨌든 그거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우려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일 거다. 그러면 그 시점으로 가장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2분기에서 3분기 상관 어디가 아닐까. 그때가 되면 저금리가 바로 이렇게 막 확 오르고 이런 거는 아닐지라도 예. 언젠가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만으로도 시장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금리가 큰 어떤 이 주가 상승의 배경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훼손은 아마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조금 더 상승이 이어가는 모습, 그 이후에는 조금은 변동성도 커지고 계속적인 상승보다는 이렇게 옆으로 흐르거나 조금 내릴 수도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상반기까지는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상승이 이어지지만 이후에 그러니까 2분기 말 정도에서부터 물가가 상승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 부담을 주면서 아마 상승의 추세를 조금 꺾어놓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증권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그 강세장의 흐름이 올해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그 미국 대선이 끝난 11월부터 불과 2개월 만에 코스피가 인덱스 기준에서 거의 30% 정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속도나 각도가 이러한 정도로 이루어지면 결국 이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지거나 아니면 이제 조정이 임박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연간으로는 시장이 강세장이 유지된다라고 보지만은 단계에는 이제 조정이 좀 임박해졌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조정 과정을 거쳐야지
또 업사이드에 대한 기회가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덱스의 이제 업사이드는 지금 주가에서 저희는 뭐 최대한 10% 정도 업사이드 정도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고려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은 작년에는 1,500에서 개인의 이 머니무브 통해 가지고 유동성의 힘이 메인이 돼서 이제 거의 3,000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시장을 움직이는 성격이 작년과 똑같이 유동성의 힘으로 움직임이 나올지 아니면 이제 기업의 실적을 통해 가지고 프라이싱이 되는 쪽으로 장세의 성격이 바뀔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제가 보는 생각으로는 올해의 성격은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지 않겠는가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투자하시는 분에게 주는 시사점은 이 유동성 장세에서는 가격이 수요를 만들면서 웬만한 종목들이 이게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내 종목이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보유하면 그렇죠. 나에게 한번 기회를 이제 준다라는 의미에서 오히려 주식 투자하기가 좀 쉬웠다라고 보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바닥에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는 별개로 칠 수는 있지만은 종목 선정 자체의 어려움은 사실 많지는 않았는데 이게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라는 얘기는 앞으로는 소수 종목이 시장을 이제 견인하는 쪽으로 가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업종이나 종목은 탈락이 되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어려움이 좀 가중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올해는 훨씬 고민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작년도서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특히 이제 11월 달서부터 주가가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좀 조정 국면 이런 부분들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시장의 성격이 그동안의 유동성에서 실적을 반영하는 형태로서 시장의 성격이 바뀌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 기업 실적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의 기업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예, 뭐 일단 작년 4분기 실적도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 연간의 실적을 이제 어느 정도 보고 다음에 이제 올해 연간 실적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뭐 컨센서스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한 134조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6조 정도 보니까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이 한 38% 정도 38%. 증가하는 걸로 이제 보는 시각입니다. 근데 이제 어떠한 업종 쪽에서 실적이 많이 올라오느냐 또 이게 중요한데 이 섹터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주로 이제 사이클을 타는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나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되는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IT, 자동차, 또 소재에서 철강이나 화학 이러한 쪽의 실적이 많이 올라오는 걸로 보기 때문에 작년에는 주로 이제 글로벌리 보면 방어주나 플랫폼 또 뭐 이 커뮤니케이션 이러한 쪽이 훨씬 우위를 점했는데 이게 올해 작년 4분기 이후부터는 민감주 쪽으로 넘어가는 게 알게 모르게 시장이 올해의 실적 성장을 이러한 사이클 타는 쪽이 주도한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반영하면서 시장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로테이션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도에 경기 민감한 주식들로서 이렇게 계속 옮겨온 부분들이 올해의 실적이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똑같은 질문을 SK증권에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의 기업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업들, 특히 주식시장에 우리 주식시장을 끌고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은 수출 기업들이고 그렇죠. 또 중간재 수출 기업들이고 특히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실적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컨센서스 말씀하신 거에 저희도 이제 준하게 그 기업 이익은 보고 있고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이제 한 130조 정도 되는 그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130조라는 게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냐 그러면 아니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뭐 그거보다 훨씬 더 150조 이상 160조까지 근처로 간 해도 있었는데 그때는 못 미치는 그런 정도의 이익인데 그래도 저희가 조금 좋게 보는 거는 그냥 이
반도체가 그냥 대부분을 다 끌고 가는 그런 모습에서 조금은 이렇게 다변화되는 모습.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경기 말씀하셨던 경기 민감주 쪽에서 나타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좀 시큘러하게 예를 들면 뭐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뭐 또 바이오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찌 보면은 과거보다는 안정성을 좀 가질 수 있는 경기와는 무관한 그쪽의 실적들도 같이 좀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게 실적의 이 성장이 이 실적의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조금은 과거의 130조보다는 예. 조금은 건전해진 130조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하게 되면 올해의 기업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대략 한 40% 정도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공통적인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게 40%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2017년도에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이익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이익의 45% 이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고 하는 두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반면 올해의 기업 실적은 그때보다는 못하지만 다양한 기업들이 많은 이익을 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우량한 형태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수급 부문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의외로 주식시장을 개인 투자자들이 끌고 가는 역할을 했었고요. 그게 현재까지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과거의 개인 투자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할 정도까지 지금 발전해 있는 그런 그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계속될지 아니면 새로운 주체로서 바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에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뭐 작년에 역시 우리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뭐 저는 그렇게 그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동학개미였죠. 네. 개인 투자자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재작년 말 그러니까 2019년 말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어느 정도쯤 사셨나 그걸 보니까 거의 70조 원에 육박합니다. 예, 순매수 규모가. 대단한 규모인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1년 만에 70조면 이게 저희가 국민연금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잖아요. 예. 근데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 규모라는 게 뭐 120조 상관이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인데다가 이게 저를 더 그러니까 당황하게 만든 건 뭐였냐면 이렇게 주식을 사면 주식 대기자금이라고 얘기하는 저희 고객 예탁금은 좀 줄어들거나 예.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고객 예탁금도 계속 늘어나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금이 공급돼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건 결국은 아마도 그 다른 형태로 주식을 했던 그러니까 펀드를 통해서 주식을 했던 자금 중에 일부도 거기 포함되어 있겠지만 다른 시장으로부터 오는 자금도 거기 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자금의 흐름이 과연 뭐 때문일 거냐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저금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좀 재미있게 저희 리서치를 좀 이용해 주시는 그 분들을 한 900분 정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 그분들한테 주식 투자를 올해 비중을 늘렸는데 왜 그러셨냐 그거에 대한 대답의 60%가 저금리였었어요. 예. 근데 생각보다 저는 이제 그 60%보다 조금 또 딴 쪽에다가 방점을 두고 있는 게 다른 쪽 자산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에 대표적으로 비싼 게 뭐냐?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예. 또 하나는 채권이에요. 금리가 낮다는 거는 채권이 예, 예, 비싸다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선택지 중에서 너무 자산이 비싸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주식 쪽으로 왔다. 물론 이제 이 과정에서 보면은 주식도 지금 많이 비싸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을 따르면 결국은 비싸진 만큼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덜 들어오시겠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효과도 좀 있냐면 주식은 이 주식과 자금은 가격을 보고 자금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먼저 들어와서 가격을 움직이기도 하지만 주로 가격이 올라가면 쫓아서 들어가는 경향이 많아서 그게 선순환돼서 가다가 어느 순간 예를 들어서 주가 자체가 떨어진다거나 우리 경제 얘기할 때 금리가 올라서 뭔가의 상황이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자금의 유입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저희는 이 어떤 요 기준이 되는 점들이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이나 뭐 또는 금리에 대한 기대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형성될 한 2분기 말 이 정도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조금은 약화되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반기까지는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계속될 거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삼성증권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네, 저희도 뭐 올해는 계속해서 개인이 수급의 이제 주체가 계속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저도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건 처음 본 상황이고, 예. 예전에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여러 번의 사이클에서 항상 이게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이게 덤머니라고도 하고 후행 자금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보통은 이제 상승 사이클의 한 8분 응선 정도에서 과거에는 이제 개인 자금이 대규모 유입됐기 때문에 항상 보면 기쁨은 잠시고 또 불행이 장기간 지속되고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하는 이러한 개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1,500에서부터 이 개인 자금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예. 저는 과거에는 항상 이 상승의 끝물에서 들어오는 개인 자금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바닥에서부터 개인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이번엔 성공 경험을 갖고 좋은 이제 이 주식 투자의 하나의 또 이 변화가 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 머니무브의 이제 배경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0%대 초저금리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요. 또 부동산 관련된 규제 지속된 것도 있고.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거는 투자 정보에 대한 접근이 너무 이제 쉬워졌기 때문에 뭐 출퇴근하면서도 다 동영상 통해 가지고 그렇죠. 전문가들의 의견을 시시각각 듣고, 그래서 기관의 매니저가 더 정보력이 좋으냐, 지금은 개인 투자자가 좋으냐, 누가 열심히 찾는 사람이 이제 좋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이제 많은 이 차이가 좁혀졌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모바일로 이 투자하는 쪽에 이 사용의 편의성이 이 극대화가 됐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시시각각 리얼타임으로 얼마든지 본인들의 의사결정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다 같이 맞물리면서 부동자금의 증시 유입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좀 구조적으로 저는 간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올해에도 여전히 수급의 주체는 개인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재미난 부분은 저희 삼성증권하고 거래하는 외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쪽에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예. 도대체 이 자금이 언제까지? 예, 언제까지 들어올 거냐. 다음에 이러한 쪽에 어느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느냐, 이러한 쪽을 물어보는 게, 지금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엄청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본인들의 이 매도 전략이 잘못된 거 아닌가에 대한 이러한 쪽에 의문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도 과거와는 다르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예년의 경우를 보면 1년 내내 경제와 관련한 책이 베스트셀러에 들어가는 경우는 1년 중에서 한 2권 정도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작년 4월 달서부터 보면 베스트셀러 한 10위까지를 따지게 되면 그중에 5권 정도가 경제 관련한 책이고요. 그중에 한 3개 정도가 주식 투자와 관련한 책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과 또 그 비중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비중이 커진 것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되든지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두 분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 재평가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서부터 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이제 유동성에 의해서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11월 달 들면서부터 각도가 꺾이면서 또 이렇게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니까 이제서부터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들이 사라지는 이른바 새로운 평가, 즉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기대가 상당히 많이 형성돼 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재평가가 이렇게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보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건지 하는 것을 한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이
그 주가의 재평가라는 정의를 어떻게 놓고 예.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좀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은 예를 들면 그냥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재평가됐다. 이러한 주장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분명히 이제 이익 성장이 크지 않은 과정에서 주가가 3천까지 올라왔으니까 지금의 우리나라 PER 자체로는 예전보다는 많이 올라온 건 분명하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재평가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피어로 보거나 아니면 이머징 마켓 전체의 평균 밸류에이션 아니면 미국 시장에 대한 PER하고 우리 시장의 PER을 비교해 보면 다른 쪽에 이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여전히 디스카운트 마켓의 위치는 바뀐 게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그 PER 자체가 올라왔다라고 해서 우리 시장이 재평가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시각이고요. 예. 그러면 시장이 질적으로 성장해서 재평가됐다라고 얘기할 때 근거는 어떠한 부분이 있어야 되느냐 이 부분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선진시장에 이 MSCI 선진시장에 편입이 됐다. 예. 아니면은 그 대북 관련된 컨트리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떨어졌다. 아니면은 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이 더 강화되면서 지배구조의 투명성이나 주주에 대한 가치 부여가 확실하게 올라왔다. 뭐 이러한 것들이 담보가 될 때 우리 시장이 구조적으로 재평가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냥 단지 주가가 올라가고 이익 대비해서 주가의 상승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재평가된 시장으로 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거나 네. 아직까지 본격화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증권 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이 면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의견 차이가 있어 예. 보여요. 근데 이제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재평가가 진행이 됐고 재평가가 근거가 있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과거에 생각했던 지수 때보다는 똑같은 이익 규모 하에서도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히스토리컬리 보면 분명히 우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평가 지표들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피어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데이터가 이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빠른 속도로 이 밸류에이션 지표들이 올라갔거든요. 예. 작년을 이제 거치면서. 그럼 이제 그랬던 이유가 뭐냐? 우리 과거에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항상 얘기했잖아요.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도대체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쳤길래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물론 이제 여기에는 저금리라는 게 어느 나라에나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올라서 그 부분이 빠져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도 몇 가지 저평가됐던 부분 중에 반대로 작동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분 중에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변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거버넌스도 이게 거버넌스가 정말 획기적으로 좋아져서 돈이 갑자기 들어온다 이런 거는 아닐 테고요. 그러면 바뀐 거는 디스카운트를 만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이익 변동성이 너무 컸었다. 그러니까 산업 구조 자체가 너무 내로우하기 때문에. 그다음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가계가 부동산을 엄청 갖고 있고 자산을 도무지 금융자산 쪽으로 특히 주식 쪽으로 안 가져가더라. 이런 건데 그런 면에서는 분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화가 좀 있는 것 같다. 그게 과연 우리의 디스카운트를 얼마나 해소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들이 반영해서 일정 부분 지금 나타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유럽의 일부 국가들하고 우리의 그 PER 밸류하고는 비슷해지고 있죠. 예. 물론 또 다른 밸류에이션 지표들은 여전히 격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밸류에이션 상의 어떤 그 반영해야 될 부분을 충분히 반영 못했다 그러면 그 부분이 계속 올라가면서 갈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상당 부분 또 그거는 반영해 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실적이 좋아지면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넓어지지만 실적이 나빠지면 올라갈 수 있는 룸이 굉장히 줄어들거나 또는 내려갈 수 있는 룸이 넓어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모든 거에 또 하나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 어느 나라든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데 저금리가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저금리가 변할 때 밸류에이션이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들도 이제 생기는 시점이 올해 중에 한번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질문은 서로 간의 의견이 좀 다를 거다라고 이렇게 찍는 그런 그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좀 전에 드렸던 질문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재평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보게 되면 평가인 거거든요. 평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팩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역시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다른 대답을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과거에는 보면 우리 시장이 그냥 우리 시장 내로서 그쳤죠. 네. 우리 투자자들이 뭐 해외 주식을 투자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최근에는 보면 이제 뭐 미국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면 국내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 이상으로 해외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과거에는 우리 시장에 그냥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형태였지만 이제는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부분들의 수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투자한 사람들의 그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미국 시장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삼성증권서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전반적으로 탄력 자체는 많이 이제 둔화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한 10년 정도를 2,000포인트에 이 중심으로 박스권 장세가 그렇죠. 예. 지속이 되다가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머니무브 통해서 주가가 이제 급등했던 케이스지만 미국은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예. 제로금리하고 QE 하면서부터 바닥 잡고 올라와서 지금 12년, 13년째 이 강세장의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탄력 자체는 둔화될 여지가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음에 이제 변수로만 놓고 보면 긍정적인 요인하고 부정적인 요인이 다 같이 맞물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긍정적인 요인을 보면 계속해서 재정 확대나 이 부양 스탠스 자체는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소비 쪽에서 이제 이연 수요가 올라올 수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이제 시장을 놓고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은 계속 갖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또 지금 이번에 이제 조지아주 선거 결과 어떻게 나올지 이제 좀 봐야 되지만은 이게 이제 완전 블루 웨이브로 해서 백악관, 상원, 하원 다 민주당이 이 장악을 해버리면 기본적으로는 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 아니면 증세에 대한 부담 뭐 이러한 쪽에 시장이 좀 꺼려하는 이러한 쪽의 정책들이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미국의 이제 핵심 기술주들 주가에도 어느 정도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 하에서 보면 전반적인 탄력은 좀 둔화될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인 탄력은 2020년에 비해서는 조금 둔화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SK 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작년과 같은 그런 이 상승세 예. 이런 걸 보이기는 미국 시장도 그렇게 썩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작년에 40%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 저점부터가 아니라 그 재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에 40여 프로가 올랐는데 너무하죠. 너무 큰 상승폭이었고 예. 물론 이제 저희가 이유는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금리가 워낙 낮은 상태에서 글로벌 관심이 미국으로 쏠리고 있는 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그 서학개미들 계시잖아요. 네. 그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투자자들이 그 미국의 기술주라는 데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명품적 가치를 많이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뭐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밸류를 갖는 그 밸류에이션을 갖는 그런 기업들을 사는데도 전혀 거리낌이 없더라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뭐 상당한 어떤 미국의 그 힘을 느낄 수 있지만 또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리스크가 있죠. 그거를 훼손시킬 수 있는 점을 아까 이제 바이든 들어서면서 뭐 증세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 반독점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 지적을 해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 자금이 그렇게 다 쏠려가고 있는데 그 글로벌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을 하면 그 얘기는
적어도 기술주한테는 좀 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요 역시도 이게 사실 모를 때 항상 하는 얘기긴 한데 당분간 상승 트렌드를 좀 유지하다가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변동과 굴곡이 심해지는 그런 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해로 미국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미국 시장은 작년만 못할 거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그 미국의 1990년대는 1960년대 대번영기 이래로 가장 호황을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그 10년 동안 S&P 500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8배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금융위기가 지나고 나서 현재까지 S&P 500이 8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대번영기 때만큼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무거워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무거워진 부분들을 올해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좀 염두에 두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다이내믹했었어요. 코로나19가 지나고 난 다음에 성장주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게 끝날 무렵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른바 가치주라고 하는 업종 대표주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현재까지 주식시장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올리는데 역할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올해는 어떤 업종이나 또는 어떤 테마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삼성증권에서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4분기부터 약간 노테이션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렇죠. 저희가 보는 노테이션의 핵심은 이게 미국 시장 중심이었다가 미국 이해 지역으로 더 기회가 좀 더 세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이제 방어주에서 이제 사이클 타는 경기 민감주 쪽으로 넘어가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성장주 일변도에서 가치주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투자자분들하고 말씀드릴 때 크게 세 개의 로테이션이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 내에서만 본다면은 섹터로 봤을 때는 IT하고 자동차 이러한 쪽이 이익 성장이 잘 나오고 지금의 시장 흐름에 잘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처럼 시장에 강세장이 나오고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도 하에서는 증권업종의 실적도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주 베이스에서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다음에 이제 테마에서는 어떠한 쪽을 봐야 되느냐인데 이게 미국이 됐건 유럽이 됐건 중국이 됐건 한국이 됐건 다 공통점은 그린으로 간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또 빨리 지금 기업들이 이 관심을 갖고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ESG 기준을 맞추는 이러한 쪽의 변화가 있고 또 이쪽으로 또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장 내에서도 테마로 보면 그린 관련된 ESG 쪽이 구조적으로 좀 테마가 올라오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SK증권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를 보는 흐름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작년과는 좀 다른 형태의 시장이 이제 상반기 중에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작년에 사실 가장 3분기까지 이 각광을 받고 실제로 영향을 줬던 거는 그 무형자산 그 다음에 또 언택트 이런 쪽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쪽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인 거죠. 우리가 잘 잴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실제적으로 경기 회복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쪽이 어떤 그 실적을 내줄 거냐에 관심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거는 결국 우리 쉽게 얘기해서는 경기 민감주가 되겠죠. 특히나 우리나라가 중간재 쪽하고 어떤 걸 또 갖고 있냐면 항상 뭐 조선이라든지 운송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영향을 받는 거죠. 뭔가 좋아지면 그거에 따라서 좋아지는 이런 또 산업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 측면에서 보면은 뭐 반도체, 뭐 자동차 다 좋지만 저희는 뭐 운송, 조선, 건설 이런 것들도 아직 룸이 남아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는 금리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는데 증권주 쪽의 거래량의 증가와 뭐 이 자산에 대한 어떤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게 증권주에 굉장히 이익을 많이 줄 거로 예상이 되고 실제로도 그런 것처럼 금리가 오르면 사실 금융주 전반이 괜찮죠.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금융주가 굉장히 탄력이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정도의 밸류를 받아야 되나 이런 데서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시간 국내외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종합해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작년도에 주가가 단기에 대단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은 있겠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상승은 어느 정도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 그리고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초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저금리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지속되는 점이 계속해서 시장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공이 올해의 상당히 좋은 섹터 중에 하나를 증권주를 꼽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특히 삼성증권 쪽에서는 환경과 관련한 그린 쪽에 정책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눈여겨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